안녕하세요. 임용주입니다. 언어에 대해서, 언어 발달에 대해서 정말 관심 많으시죠? 우리 아이 말. 네, 그것에 대해서 오늘 정말 여러분들에게 좋은 말씀 들려주실 우리 박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이 발달 평가하는 김수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우리 박사님하고 잠깐 우리 인터뷰 전에 얘기 나눴잖아요. 네. 말 잘하는 게 뭘까에 대한 거. 근데 너무 말 잘하는 것에만 초점을 둔다고 걱정하셨어요. 네. 말하기 이전에 더 네. 중요한 게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해력이죠. 네. 예, 왜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건지 사실 알고는 계실 거예요. 근데 오늘 이야기를 쭉 정리해 주시면 정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언어 발달은 말을 하는 언어 표현력하고 말을 이해하는 언어 이해력 둘로 나누거든요. 근데 어머니들이 얼마나 말을 잘 이해하는지를 평가하기가 어려우시니까 일단 애가 말을 잘해야 똑똑하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말을 못하면 걱정하시는데 결국 언어는 상호작용을 위한 수단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을 이해하고 말을 해야 되는데 요즘 많은 경우에 상대방의 말은 듣지 않고 자기 말만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 다음에 언어 이해력이 정상 범위에서 좀 늦거나 아니면은 자폐 스펙트럼 장애 있는 애들은 가장 큰 사인이 언어 이해력이 늦되게 돼 있어요.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영유아기에 발달 지연과 발달 장애를 조기 발견할 때도 얼마나 말을 잘하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말을 잘 이해하는가를 여러분이 더 초점을 두고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언어 이해력이 정말 중요하다는 네. 거죠. 외워서 말하는 것과 의미를 이해하고 말하는 것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언어 이해력이 떨어지는 아이들한테 예를 들어서 동화책을 반복적으로 얘기를 해줬어요. 네. 그러면 우리가 영어 팝송의 가사의 의미는 몰라도 영어 팝송을 계속 듣다 보면 영어 노래를 할 수 있죠. 네. 그런 식으로 아이가 의미는 모르는데 계속 그 말을 하게 돼요. 네. 그래서 마찬가지로 언어 이해력이 늦되거나 자폐 스펙트럼 범위에 속하는 애들인 경우에는 어머니가 언어 이해력 좋아지라고 동화책을 많이 읽어준 경우에 그냥 상황에 맞지 않게 그 말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그 아이가 상황에 맞게 말을 하는지 네. 아니면은 그냥 혼잣말로 말을 하는지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의미 없이 말을 많이 하는 것이 말을 잘하는 것은 결코 절대로 아니라는 아니죠. 거죠. 네. 다시 한번 아이가 말을 잘 알아듣는가 이 부분을 꼭 체크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아이 언어 이해력 발달이 정서적 안정과도 긴밀하게 연결돼 있다라고 책에 말씀하셨어요. 네. 어떤 건가 좀 얘기해 주시죠. 네, 예를 들어서 아직 단어밖에 이해를 못해요. 네. 그런데 문장으로 얘기하면 이 귀로 듣게 되는 이 말이 아이한테는 어떻게 인지가 되냐면 소리로 인지가 돼요. 그렇죠. 의미가 없는 소리. 네, 그러니까 이제 외국에서 오신 노동자세요. 그러면은 커피를 드시겠어요? 라고 했을 때 간단하게 커피? 하면 이 아이가 편하죠. 근데 정말 반가워요. 오늘 날씨도 너무 좋은데 우리 커피 커피라도 드시겠어요? 한 잔 같이 먹어볼까 하면 이 말은 외국인 노동자 귀에는 두두두로 들리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건 친절한 게 아니죠. 근데 많은 경우에 어머니들이 실수하시는 게 친절한 말로 말을 너무 길게 하죠. 그래서 아이 귀에는 두두두두 소리로 들리는 일이 많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두두두두 들리게 하는 말은 정서적 안정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 거네요. 그렇죠. 오히려 아이를 힘들게 하는 그렇죠. 거니까. 외국인 노동자하고 좋은 신뢰관계를 얻으려면은 이 사람의 한국말 언어 이해력에 맞게 말을 해줘야 되듯이 애기들도 그 아이의 언어 이해력에 맞게 말을 해줘야 그 아이가 엄마하고 상호작용하려는 욕구가 생겨나겠죠. 그렇죠. 이제 한 단어 하는 아이한테 우리 애기 예쁜데 우유 먹을래요? 아니면 안 마실래요? 이렇게 열린 질문 한다든가 이거 아니라 우유 줄까? 우유? 이렇게 해서 알아듣게 말을 해줘야 된다는 것이 맞습니다. 그게 친절한 말이고 아예 정서에도 좋다라는 그런 말인 것 같아요. 네. 말 걸기 방식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아이가 언어 이해력이 좋으려면 말을 잘 걸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기질별로 우리가 또 기질 중요하니까 어떻게 방식이 달라야 할지 궁금해요. 자, 순한 아기들의 경우에는 일단은 사람의 얼굴을 보려고 하고 공감 능력이 파워풀해요. 그런데 그렇군요. 까탈스러운 기질 애들은 얼굴을 보고 의미를 파악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언어 이해력도 늦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좀 까탈스러운 애들한테 얘기할 적에는 말로만 말하지 마시고 제스처를 같이 써주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배가 고파요.
머리가 아파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긍정적인 거는 하죠. 뭐 사랑해요. 이런 거는 하시는데 까탈스러운 기질일수록 말을 천천히 하시고 몸짓을 표정 변화, 목소리 톤의 변화를 더 많이 써주셔야지만 이 아이가 훨씬 더 편해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네. 까탈스러운 아이를 대할 때 부모님들이 대체적으로 목소리를 높이고 빨리 하는 경향도 있잖아요. 말을 더 많이 하죠. 오히려 네. 반대가 돼야 된다는 거군요. 네. 천천히 아이 바라보면서 그리고 행동도 같이 해주면서 네. 아이에게 이해시키려고 하는 네. 거가 중요한 맞습니다. 거고 순한 아이 경우에는 아까 파워풀하다고 그러셨잖아요. 네. 들으려고 노력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리고 스트레스를 받아도 뭐 별로 스트레스 안 받고 크게 표현하지 않는 게 이제 이지베이비 순한 애기들인데 그런 애들은 사람 얼굴에 관심을 보이기 때문에 설령 잘 못 알아들었어도 얼굴 표정, 목소리 톤으로 무슨 말을 하려는가 보다라고 스스로 예측하고 그거를 따라주려는 경향이 있으니까 순한 애기거든요. 그래서 순한 아이는 키우기도 좋다고 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왜 디피컬티 차일드는 그렇게 사람의 표정이라든가 이런 걸 안 보려고 할까요? 자기 고집 때문에 그럴까요? 아니에요. 이 뇌에는 다 이 자폐 스펙트럼 애들이 심한 경우에는 이 눈빛에서 정보를 못 가져와요. 그래요? 제가 선생님하고 지금 눈빛을 보려고 노력하잖아요. 그럼 말만 들으면 되지만 눈빛에서 의미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인데 뇌에 눈빛에서 오는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약할수록 이제 자폐 스펙트럼 경향이 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의미가 없죠. 눈을 보는 거나 코를 보는 거나 똑같기 때문에 코를 계속 보는 게 의미가 없듯이 눈을 보려고 하지 않죠. 까탈스러운 아이들의 특징이 네. 그래서 공감 능력도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얼굴에 별로 관심이 없게 되죠. 그래서 그런 게 정상 범위 내에서 까탈스러울 적에는 일 중심적인 성격으로 가게 되죠. 그렇군요. 나중에 컸을 때. 네. 그래서 그런 아이를 대할 때 오히려 더 천천히 친절하게. 네. 그래서 말을 거는 방식도 이렇게 달라야 된다는 얘기 도움되셨죠? 네. 원령별로, 우리가 연령이라는 말을 많이 아는데, 이제 원령별로 부모가 해줘야 할 말걸기의 포인트가 있다고 하셨어요. 네. 말걸기는 아이의 언어 이해력에 맞게 말을 해야 되니까, 생후 한 8에서 10개월 정도 되면은 이제 단어를 이해해요. 네. 이게 뭐 물, 아니면 이게 뭐 기저귀. 그럼 알아듣기 시작해요. 근데 좀 늦어도 한 14에서 16개월 되면은 모든 물건에 사물명이 있다는 걸 이해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한 8개월부터는 알려주셔야겠죠. 애가 주로 보는 것이 이게 기저귀다, 이게 물이다, 뭐 이게 우유다, 뭐 엄마다, 아빠다라고 알려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생후 한 17개월쯤 되면은 소유격을 이해해요. 그러니까 엄마 코, 아빠 코의 차이를 알게 되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기회를 주셔야겠죠. 이거는 엄마 코, 이건 아빠 코, 이런 식으로 해 주셔야 이 아이가 해서 언어 이해력이 조금씩 자극이 돼서 업그레이드가 될 수 있겠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24개월에서 32개월 정도예요. 그때가 선천적으로 언어 이해력이 늦되거나 아니면 자폐 스펙트럼 경향이 있는 애들이 생후 한 19에서 21개월, 좀 24개월까지는 다른 애들하고 언어 이해력이 크게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선천적으로 언어 이해력에 문제가 있는 애들을 조기 발견할 수 있는 때가 생후 24개월에서 한 32개월이거든요. 왜냐하면 그때는 자 이거하고 이게 있어요. 그럼 크다 작다잖아요. 이건 사물명이 아니죠. 상대적인 개념이잖아요. 이게 이해가 안 돼요. 그렇군요. 예, 크다 작다, 많다 적다, 길다 짧다, 그 다음에 똑같다는 사물명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거랑 똑같은 거 어딨어 했을 때 못 찾아요. 네. 그래서 이런 언어 이해력가 빠른 애들은 18개월에도 할 수 있는 것을 32개월까지도 이걸 못한다? 그럼 얘는 선천적으로 언어 이해력이 많이 떨어지겠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조금 정밀 검사를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군요. 원령별로 아이의 언어 이해력 발달이 어떤가를 살펴보면 조기에 도움을 줄 수가 있겠네요. 네. 선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애들을 조기 발견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죠. 그런데 이 언어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관심이 있다 보면 문제가 없는 아이도 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는데 이 원령별 발달을 좀 잘 알고서 우리 아이의 발달을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신생아 시기가 있잖아요. 애기죠, 애기. 이때 이게 아이가 보내는 언어적인, 비언어적인 신호 이걸 잘 파악해서 도와줘야 되잖아요. 어떻게 파악하면 좋을까요? 애기들이 일단은 좋으면 눈이 커지죠. 눈이 커져요. 네, 이렇게 앞으로 다가오게 되고 팔도
얻으려고 하는 그런 매너를 보인다면은 뭔가 싫다라는 표현을 했을 적에는 저희들이 검사했을 적에는 아기의 까만 눈동자가 몇 도 옆으로 갔나가 이제 검사하는 평가 항목이에요. 아, 그렇군요. 네, 까만 눈동자, 네, 까만 눈동자가 싫을 적에는 이제 요만큼 옆으로 이렇게 가다가 새침해지는군요. 네, 그러다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 다음에 고개가 돌아가겠죠. 네, 고개가 돌아가고 그 다음에 뭐 6개월 돼서 상체를 다룰 수 있게 되면 이제 어깨가 도망가고 그 다음에 7, 8, 9개월이 돼서 기어갈 수 있으면 아예 저쪽으로 가버리겠죠. 거부해서 이제 저쪽으로 피해가는 행동. 네. 그러니까 그런 아기가 소프트 사인으로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싫다라는 말을. 근데 선천적으로 매우 까탈스러운 애들인 경우에는 보이는 증상이 등에 힘을 엄청 주게 돼요. 그래서 등이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등에 자꾸 힘을 주면 부모님이 불안하셔갖고 더 애를 잡아 올리거든요. 그럼 더 힘을 주고 하는데 그럴 적에는 아이가 매우 강력하게 싫다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그럼 바닥에 가만히 내려놓으시는 게 좋아요. 그게 이제 신생아 애기들 훈육이 되는 거죠. 네가 등을 뻗치면 나한테서부터 멀어질 수가 있어라고 해서 거듭하시면 등에 힘을 덜 주게 돼요. 왜냐? 등에 힘을 주면 운동 발달이 늦어져요. 예, 그렇기 때문에 뭐 다 믹스가 되어 있지만 어쨌든 신생아도 우리가 말하는 소프트 사인, 작은 눈동자의 움직임, 몸의 움직임으로 우리한테 말을 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말로 하는 말만 말이라고 생각하고 그걸 관찰하려고 하지 않는다. 예를 들면 아이가 버틴긴다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럴 때 엄마들은 말을 많이 해요. 지금 얘기 듣다 보니까 왜 그래 그렇죠. 엄마가 안아주는데 왜 그래 네. 그러지 말아야지 뭐 이러거든요. 근데 그 말이 결국은 두두두두로 들리는 거잖아요. 얘한테는 오히려 내가 등에 힘을 줬더니 엄마가 너 나한테 관심을 보이네? 그럼 더 힘을 줘야지. 이렇게 상호작용이 역으로 만들어지는 거죠. 그럴 때 아이가 보내는 신호를 잘 몸짓 언어를 잘 이해해서 내려놓으면 내가 버틴기니까 나한테 불리한 일이 생기네. 네. 나한테 불리한 일이 생기네. 네. 이렇게 아이가 파악하면서 이제 나는 어떻게 해야지? 이것까지도 아이가 그렇죠. 차츰차츰 관심을 얻으려면은 좀 더 긍정적인 행동을 하게 되니까 아기 훈육도 효과를 볼 수 있고. 우리 박사님 훈육이란 말씀하셨는데 아 맞아 그렇게 하면서 내가 나한테 유리한 게 뭐지? 네. 불리한 게 뭐지? 네. 이러면서 이제 자기의 신호를 읽어냈을 때 아이가 바람직한 또 행동 쪽으로 가게 되는 거잖아요. 네. 말씀 듣다 보니까 이 말 못하는 아기들의 신호를 정말 잘 읽어야 그렇죠. 아이의 어떤 발달 또 언어 발달 모든 것과 같이 연결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렇죠. 침 흘리기 또 옹알이가 줄어든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특정 징후가 있는 건지 궁금해요. 아, 침을 흘린다는 거는 입 주변에 근육의 긴장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여기는 숨도 쉬죠. 네. 동시에 말하면서 우리가 침을 삼켜야 되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운동적인 기능들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네네. 그런데 운동 기능이 떨어지면은 제일 먼저 사인이 위에하고 침을 못 삼키니까 이거 운동 기능이죠. 침을 삼키는 것도. 그래서 침이 흘러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아기가 말틈이 좀 늦어질 수 있거나 말이 트여도 발음이 좀 불분명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기의 말하기는 아이의 지능이 아니고 운동성이에요. 꼭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침 흘리는 아이에게 뭐 좀 도와주는 방법이 있을까요? 침을 흘렸을 적에는 이게 뭘 언어 치료라는 게 별거 아니에요. 이게 근육이잖아요. 엄청 근육이죠. 입술도 작은 근육이죠. 그러니까 이걸 자꾸 움직이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이가 움직이게. 네네. 그랬을 때 아주 쉬운 거예요. 별거 아니에요. 여기다가 초콜릿 묻히고 여기다가 초콜릿 묻혀서 이렇게 그럼 혀 움직임이 되겠죠. 네. 그래서 아니면은 후 하고 후 그 촛불 부는 거라든가 호루라기 부는 거라든가 계속 여기에 있는 근육을 움직이게 하는 것이 아기의 말하기를 준비하는 걸 도와주는 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별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주셔도 되고 하지만 굳이 막 그런 노력을 하지 않아도 약간 운동성은 자연적으로 시간이 지나면 다 돼요. 예, 그래서 제가 말하기가 늦는 경우에는 60개월까지 좀 기다리셔라. 굳이 막 언어 치료하려고 하지 마셔라 하는 게 이게 운동성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발음 연습을 시킬 수 없겠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좀 기다려 주실 수 있는 힘이 있었으면 좋겠고 말이 빨리 트이지 않기 때문에 얘가 마치 머리도 나쁜가 이런 오해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옹알이가 줄어드는 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옹알 이제 여기 목에서부터 옹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나중에 빠빠빠빠 다다다다 해서 이 앞으로 말해야 되잖아요. 네네. 그 중간 단계에 애가 옹알이가 없어지거나 아니면 소리를 지르거나 하는 일이 생겨요. 그게 보통 생후 5개월에서 한 6개월 정도 되거든요. 그럼 어머니 했을 때 예뻤는데 갑자기 말을 안 해.
근데 우연히 내가 아기 생후 4개월부터 회사를 다니기 시작했어. 그럼 어머니들이 내가 회사를 다녀서 애착 문제가 생겨서 얘가 옹알이가 줄어들었나 보다라고 걱정하시는데 그건 아니고요. 5, 6개월 경에는 주로 옹알이가 줄어들거나 소리를 지르는 증상으로 바뀔 수 있으니까 정상 언어 발달 단계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애기 어머니들이 이 애기들의 이 뇌신경 발달의 전문가일 수가 없기 때문에 맞아요. 자꾸 자기가 갖고 있는 틀로 애기를 보려고 하니까 예, 근데 이거는 뇌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기본 뇌 발달의 지식이 있어야지 아는 거니까 뭐 이거를 어머니들이 공부하시게 하고 싶지는 않았고요. 사실은 이제 소아과에 가면 소아과에서 다 알려주고 소아과 선생님이 친정 엄마 경험이 많은 그런 역할을 하는 시스템을 만들고 싶었는데 그게 안 됐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저도 책을 쓸 수밖에 없고 이런 강의를 할 수밖에 없게 돼서 안타깝지만 지금 상황에서 어머니들도 뭐 발달 책을 읽고 공부를 하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자폐 스펙트럼 이런 발달 장애하고요. 네. 일반 언어 지연은 좀 다르죠? 어떻게 구분돼야 할까요? 언어 지연은 이제 이게 정상 범위라고 했을 때 자기 나이의 한 80% 언어 이해력을 갖고 있으면 정상 범위에 든다고 해요. 네. 그러니까 60개월이다 그러면 곱하기 8하면 48개월 수준의 언어 이해력을 가지고 있으면 정상 범위에 속한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애들은 어린이집에 갔을 때 적응이 가능해요. 왜냐하면 눈치로 이해하거든. 몸짓으로 선생님의 몸짓과 손짓과 목소리 톤으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적응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언어 지연이라는 게 정상 범위 내에서의 지연도 있고 정상 범위를 넘어서는 지연도 있고 근데 자폐 스펙트럼인 애들은 정상 범위를 넘어서게 지연이 되죠. 그러니까 자기 나이의 80%의 언어 이력을 갖지 못하게 돼요. 플러스 그럼 지적장애 애들도 똑같거든요. 근데 자폐 스펙트럼 애들의 특징은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눈에서 정보를 가지고 오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친밀감이 엄청 떨어지면서 언어 이해력이 떨어지죠. 근데 단순히 정상 범위에서 언어 이해력이 떨어지는 애들은 친밀감에 크게 문제가 없기 때문에 잘 이해를 못해도 계속 보면서 무슨 말일까라고 하게 되니까 네, 단순 언어 이해력 지연과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보이는 언어 이해력 지연은 분명히 차이가 있죠. 그거는 친밀감을 제일 많이 보셔라. 어린이집이라든가 유치원에 갔을 때 적응력도 굉장히 떨어지고 네, 그러니까 친밀감이 있는 애들은 적응력이 파워풀한 거예요. 네. 친밀감이 없어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안 보이는 애들은 언어 이해력도 떨어지니까 만 3세 이후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적응이 엄청 어려움을 갖게 됩니다. 그런 아이들 도와줘야 되죠? 어떻게 도와주면 될까요? 자폐 스펙트럼인 경우에는 일단 이 아이의 언어 이해력이 몇 개월 수준인지를 봐야겠죠. 그러니까 80%는 안 될 테니까 75% 수준인지 70% 수준인지 50% 수준인지 해서 그 아이의 언어 이해력에 맞게 말을 해줘야겠죠. 그래서 이 아이가 60개월이어서 복잡한 문장도 일반 애들은 다 이해한다 하더라도 이런 애들은 그만 밥 먹어요 하고 짧게 말해야 돼요. 언어 이해력이 떨어지고 특히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보이지 않는 경우에는 말을 굉장히 짧게 해야 되고 반복으로 얘기해 줘야 돼요. 그러면 결국 이 말이 얘네들에게는 소리로 들려요. 이래서 히브리어로 이래서 카디마 그럼 무슨 말인지 모르시잖아요. 소리니까요. 네, 소리로 들리잖아요. 자, 카디마 이제 앞으로 가자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카디마 하면서 매번 현관을 나가요. 그러면 카디마가 말이 아니라 소리로 들리지만 그렇죠. 카디마 소리와 현관을 연결시킬 수 있는 힘은 자폐 스펙트럼 애들에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요. 말이 늦게 트이는 아이가 솔직히 있어요. 뭐 예전에도 그런 얘기 있거든요. 나 7살이 말 트였다. 근데도 이렇게 말 잘한다. 이런 얘기를 듣더라도 그래도 내 아이가 말이 좀 빨리 트였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부모 마음이잖아요. 말 늦게 트이는 아이를 좀 부모님께 도움 얘기 좀 해주시죠. 근데 이제 우리가 아이의 발달을 알 수 있는 게 일단 운동 발달은 눈에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중요하게 자꾸 생각되시는 거고 하지만 걷기도 뭐 빨리 걷는 애들은 생후 10개월에 걷지만 뭐 16개월까지는 크게 문제가 없지만 어머니들은 그 몇 달이 너무너무 조급하시잖아요. 마찬가지로 말을 하는 게 밖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어머니들이 더 빨리 되기를 바라는 건데 글쎄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모르겠지만 이제 저도 공부한 사람 입장에서 상대방의 얘기는 이해 못하고 말만 잘하는 똑똑바보가 되면 안 된다라는 그런 이제 가르침이 있어요. 네, 자기 말은 잘하는데 이렇게 토론을 못하는 거죠. 예, 그런데 정말 말이라는 거는 상호작용을 위한 거니까 선생님도 교육과 공부하셨지만
자기 말만 하고 강의는 잘하는데 토론을 못한다. 그러면 사실 그게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내 아이가 자립하고 사람들하고 잘 지내기 위해서 필요한 능력이 뭔가를 생각해 보시면 말을 잘 이해하고 남의 말을 들을 수 있는 힘이 더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말이 늦게 트인다는 거는 이 운동 발달이 안 되는 거, 그냥 이것만 아시면 돼요. 말이 늦게 트이는 건 운동 발달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운동 발달이 정상 애들과 같아지는 캐치업 되는 시기를 보통 60개월로 봐요. 그러니까 60개월까지는 좀 제발 답답해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말이 늦게 트이는데 언어 이해력도 같이 떨어지면 이건 문제죠. 이렇게 되면 그렇죠. 이게 지적장애 증상일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언어 이해력을 살펴보시고요. 저도 말을 굉장히 못하는 사람이었는데 하도 하다 보니까 지금 말을 하는 거거든요. 직업적으로 하도 말을 하다 보니까. 근데 말을 못한다고 했을 때 어머니들이 그게 왜 스트레스가 되는 경우가 뭐가 있냐면은, 첫 번째는 자기가 잘 말싸움을 못해요. 그래서 직장 생활하거나 뭐 옆집 아줌마에서 말싸움을 못해서 내가 피해를 받았던 일이 많은 경우에는 더 애가 말을 잘하기를 바래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근데 그거는 안 싸우면 되는 거고, 또 필요하면은 그래서 변호사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understanding, 이해할 수 있는 힘을 파워풀하게 만들어서 돈을 많이 벌어서 변호사를 고용하면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말을 튀기를 원하는 게, 보세요. 선생님도 이렇게 말을 하면서 선생님의 존재감을 나타내는 거고, 저도 말을 해서 존재감을 나타내는 거예요. 모든 미디어가. 그러다 보니까 마치 우리도 말만 잘하는 헛똑똑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사실 저는 박사라는 거는 자기 분야밖에 모르는, 다른 건 다 못하는 헛똑똑이라는 게 제가 갖고 있는 정의예요. 그렇잖아요, 선생님. 공부하기도 시간이 많은데 제가 어떻게 다른 걸 알겠어요. 그러니까 똑똑 바보거든요. 자기 분야밖에 모르는. 그런데도 이게 말을 하면서 대중 앞에 서기 때문에 말을 잘하는 사람은 마치 다 똑똑할 것처럼 우리가 착각한다는 거죠. 부모님들이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말이 늦게 트이면 혹시 인지적으로도 문제가 있을까라는 걱정도 좀 같이 그것도 있지만 세상에 드러나지 못할까, 직업적으로. 하지만 앞으로? 네, 그렇지만 굉장히 머리 좋은 연구자들이 실험실에서 실험하면서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 꼭 이렇게 우리처럼 말을 해서 드러나는 사람만 똑똑한 게 아니고, 정말 더 똑똑한 사람들은 연구실에 있을 수 있고 그냥 페이퍼로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말을 잘해야 똑똑하다라는 우리의 선입관에서도 좀 벗어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말이 늦게 트인다고 걱정하시는 부모님들께 좋은 그런 팁이 됐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우리 아이 언어 발달 저자이신 김지연 박사님하고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